인사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양 마난 출신 강덕구 의원입니다. 한치 앞이 캄캄한 시대를 딛고 2022년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 국가들이 코로나와 공존을 선택하고 있지만 팬데믹의 끝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인플레이션은 내년 연말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김부겸 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정 정책이 중요하지 않은 시기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시기는 그 어느 때보다 정부의 재정 정책이 중요합니다. 동의하시죠? 예, 지금 우리 재정이 마중물 노릇을 해주어야 합니다. 예, 우리 총리님께서는 지금 시기 재정 정책의 가장 큰 원칙과 기준은 무엇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정이 원래 뒷받침해 줘야 될 국민 경제에 대한 역할 외에 지금은 사실은 이 코로나 위기라든가 또 거기에 따른 방역, 예. 또 국민들에게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백신, 예. 그러면서도 또 결국 회복을 하려면 경제 활성화를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런 예. 부분들이 그러면서 예. 이 위기 시에 어려움을 겪은 국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그래서 보호, 예. 인사 말씀 자료에 의하면 적극 재정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정부의 역할은 더 크고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적극적 재정 정책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마 우리 홍당기 부총리님도 동의하시죠? 예. 그렇지만 확장 재정을 할 때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하는 지표가 재정 건전성입니다. 우리 홍남기 부총리께서는 이 부분을 제일 중요한 원칙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같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 재정 건전성이 좋으면 적극적 확장 재정을 시행하는데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죠. 예. 재정 건전성을 판가름하는 지표는 일반 정부 총부채입니다. 우리 자료 한번 보시죠. 총리님, 이 지표로 볼 때 우리 정부 대한민국의 재정 건전성이 선진국 가운데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예, 의원님 저도 드라프를 합니다만 재정에서 예. 발권력이 죄송합니다만 어떤 기축통화국을 빼고 보면 저희들이 한 중간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좀 더 자료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2017년도가 한번 빼놓고는 거의 1위를 계속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님 맞죠? 이건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IMF 자료를 국제통화기금 자료를 본 겁니다. 한번 자료를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부총리님 올해 실제 국세 수입은 본예산과 비교하면 2021년도 비교하면 결산 기준으로 약 40조 원 정도가 더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동의하시죠? 예, 일단 의원님 지난 7월 달에 2차 추경할 예. 때 31조 5천억 원은 이미 저희가 세입 변경을 해서 재정 지출로 사용을 예, 그래서 그때 하신 말씀 중에서 아주 뼈아프게 새겨듣겠고 추계가 최대한 정확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속기록에서 찾아봤습니다. 예. 그런데 내년도 세수 예측에서는 이런 지적이 시정될 것으로 예상해도 좋겠습니까? 예, 내년도 국회에다가 제출한 내용에서요. 예. 아마 국회 작년에 9월 달에 제출했으니까 이후에 예. 상황 변동 요인이 그런 부분 2차 추경 지나서 그런 부분 감안하더라도 아마 예. 정부가 내년 예산에 대해서는 크게 변동은 없을 것 같은데요. 아, 이후 상황 변동은 저희가 잠시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같이 근데 협의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저는 내년 이맘때도 아마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 근데 부총리님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보건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실 누군가는 우리 부총리와 똑같은 얘기를 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물론 그렇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두 번째 자료 한번 보시죠. 국제통화기금이 지난 10월 달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은 4.3%입니다. 그리고 올해 거둬들일 세금은 작년보다 38.5조 원이 증가한 324조에 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국제통화기금은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을 3.3%로 전망합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 세수는 338.6조 원입니다. 그런데 2차 추경 이후 올해 12월까지 추가 세수로 예측되는 금액은 약 10조 내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1년 총 세비액은 대략 약 324조 규모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 자료를 보면 4.3% 성장한 올해 국세 수입의 추가 세수가 약 40조였는데 이 22년도 경제 성장률이 3.3%로 예측되는 내년도 국세 수입이 올해 결산을 기준으로 약 15조 원의 증가분만이 반영됐습니다. 저는 우리 부총리께서는 자신 있게 말씀하셨지만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신뢰가 좀 어렵다라는 게 제 솔직한 느낌입니다. 7월 달에 이 자리에서 부총리께 말씀드렸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한 걱정과 우려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객관적 지표와 고민을 담아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부탁드립니다.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감안했을 때 저는 약 30조 정도가 늘어난 정부 예산안이어야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최소 10조 원 이상의 가소 추계한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솔직한 느낌입니다. 이건 뭐 저뿐만 아니고 같이 준비한 분들이 대부분 하는 말입니다. 내년 말 이맘때쯤 이 자리에 누군가가 있겠지만 또다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수 예측 실패를 인정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우리 기재부 관료들은 다시 한번 좀 무겁게 그냥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일이 아니고 좀 더 무겁게 객관적으로 이 사항들을 좀 분석하고 그리고 방향성을 잡아주시길 진심으로 바로 부탁드리고 우리 총리님도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자료 보겠습니다. 내년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긴축재정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총리님이나 부총리님께서는 확장재정 적극재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내년 예산 총지출 604조 가운데 의무지출은 301조 정도 됩니다. 올해 본예산 266조 대비 약 35조 원 증가한 겁니다.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을 올해처럼 유지한다 그러면 내년 재량지출은 330 정도 돼야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 정도 되어야 올해 정도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현재 제출한 정부 예산안보다 38조 정도가 더 거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재량지출 예산안이 올해와 비교하면 저는 예정처 입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총리님께서는 그런데 기재부 부총리께서는 적극재정이라고 하는데 이 편차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니면 뭐 그 관점의 차이인지 모르겠지만 좀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 가운데 비교적 재정 건전성이 우수한 나라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다른 어떤 선진국보다 재정 역할을 강화할 힘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우리 총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민들의 땀과 노력의 결실입니다. 피와 눈물의 성과입니다. 물론 우리 기재부 장관님 포함해서 기재부 관료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경제를 빠르게 회복하고 건강한 상태로 만들어진 노동자, 기업인, 소비자, 납세자들이 누가 뭐래도 가장 열심히 해왔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이 선진국 가운데 가장 우수한 편이라는 사실을 우리 정부 당국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알릴 것을 요구합니다. 물론 이종성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양한 입장, 다양한 시각들 인정하지만 그렇지만 저는 제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적어도 객관적 데이터를 갖고 우리 총리님 포함해서 강요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엄중한 팬데믹 위기 대응, 그리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그리고
국제 경제의 선순환을 위한 적극적인 정부 재정 정책을 이끌어내는 것이 국회 예산안 심의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팬데믹에 대응하는 재정 정책으로는 전 국민을 지원하는 보편 지원,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대상별로 지원하는 선별 지원이 있습니다. 총리님, 우리 지금 이 시기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어느 방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보편적인 지원입니까? 아니면 선별 지원입니까? 아니면 두 방식의 조합입니까? 의원님 아시겠습니다만 이 논쟁을 워낙 오래 몇 차례 홍역을 치렀습니다만은 예. 우리 공동체의 걸 보면 지금은 저는 어떤 보편적 복지 방식이 우리 한국 현실에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보편적 지원 방식이 맞다. 보편적 복지 방식, 보편적 복지 방식이요. 예.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그 말씀은 예를 들면 보편적 지원도 하고 핀셋 지원도 동시에 필요하다 이런 균형적인 예, 말씀. 그렇게 해서 우리 입장인가요? 복지 체계 자체를 좀 더 넓혀 나가는 방식으로. 예. 저도 예.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총리님께서 말씀한 이후에 모든 언론들이 뭐 진보 보수 언론 떠나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뭐 특정 언론 얘기해서 보여줘서 미안하지만 전부 다 이재명 문정부 재난지원금 파업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제 말씀도 그날 전후 맥락을 보면 예.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는 건 분명한데. 예. 뭐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총리님은 제가 존경하는 뭐 선배님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누구보다 우리 총리님을 잘 압니다. 뭐 균형 잡힌 시각으로 항상 바라보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을 균형 있게 조합하는 방법 이런 입장에서 총리님이 큰 틀에서 국무총리로서 역할을 하시는 거죠? 예, 결국은 뭐 국민의 귀한 예. 세금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거니까. 예, 시간상 예.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국민적 관심을 받는 대표적인 정책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입니다.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 방식은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선별 지원의 단점은 첫째, 사각지대를 잘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송파 세모니와 같은 비극적 사건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막을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행정 비용이 가다하게 소모됩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경기도에서 아동수당을 80% 하다가 100%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바뀐 거는 다른 입장이 바뀐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행정 비용 때문에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복잡한 행정 절차 때문에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 혜택을 보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네 번째는 기준에 대한 객관적 공감대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제가 추석 때도 그렇고 전 지역을 다니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예를 들면 비판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선별 지원의 단점이 어떤 의미에서 곧 보편 지원의 장점입니다. 사각지대가 사라지고 행정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그리고 국민들께 신속하게 혜택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갑자기 어려진 국민들께도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 예산이 커질 수 있고 재정 건전성이 나쁜 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시행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죠. 그렇지만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비교적 상태가 좀 좋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 지원의 비중이 너무 적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한편으로 우리 총리님 말씀대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위한 촘촘한 핀셋 지원도 필요하고 좀 더 큰 힘에서의 보편적 지원도 동시에 균형 있게 가야 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총리님이나 여론 장관님 이 문제는 여기서 결론을 내시지 말고요. 예. 이거는 국회에서 한번 정말 좀 장시간 토론을 해서 예. 왜냐하면 사실상 재적이라는 게 정말 귀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작년에 보편적 지급 전 국민 보편 지급 이후에 사실은 너무나 많은 소모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게 옳은 방식이냐에 대해서 아직까지 합의를 못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기회비용은 말씀드린 대로 있었지만 적어도 예를 들면 우리 수요자들 입장에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보편적 복지 지원에 대한 요구들이 더 컸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과 핀셋 지원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사회적 논의가 있어야 되는 거는 맞지만 그래, 의원님 그렇게 예. 쉽게 이 자리에서 단련하기 어려운 근데 게 총리님 지금 쉽게라는 말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 총리님도 치열하게 고민하지만 저도 이 자리에서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역화폐입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석학들이 하는 얘기가 인공지능 등 기술 진보에 따른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는 21세기는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를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를 결합해서 나름대로 성공해낸 곳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이 수도권 쏠림, 서울 쏠림이 심각한 우리 사회에서 지방 정부들이 아무리 바람직한 정책을 추진해도 서울을 포함한 대도시로 혜택이 쏠리는 부작용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잘 결합하면 이런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제 지역 재정이 고스란히 지역으로 순환되는 이 우리 지역화폐 관련해서 좀 더 고민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리님, 지역화폐가 지역균형 발전 그리고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필요한 정책이라는 건 인정하시죠? 예,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예, 근데 근데 이제 의원님도 알다시피 전국이 다 똑같이 해버리니까 지금은 오히려 그 지역화폐가 초기에 가졌던 그런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은 또 이게 많이 쓰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혜택이 크게 가는 그런 역전적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도 일면 있는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게 상기 한시 대책이다 보니까 이번에 예산에서는 거의 뭐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총리님, 지금 코로나로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경제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부분을 끊는다 그러면 그래서 저는 우리 부총리님 이 부분은 최소 좀 금년 수준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네, 의원님 저 작년에 예. 특경까지 포함해서 지역사랑상품권이 이제 20조가 발행이 됐다가 이제 내년에 6조로 계산이 예. 되어 있는데요. 예, 그래서 저기 우리 부총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고민해서 좀 나름대로 합의한다 그러면 좀 더 적극적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이 시간이 좀 그래도 뭐 말씀을 좀 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사랑 상품권이 필요한 데에서는 저는 지자체에서 발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6조라는 것이 정부가 이 부분을 보조해 주는 아니 총리님 있잖아요. 이 부분을 어제거나 우리 지방 정부에다만 한꺼번에 다 맡기지 말고요. 이걸 좀 순차적으로 줄여 나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고민도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첫째, 대한민국의 재정 건전성은 좀 비교적 건강하다고 하고요. 두 번째, 내년도 세수 예측이 적어도 10조 이상 가소 추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 예산안 재량 지출 총액을 올해 비교해 보면 38조 정도가 적기 때문에 확장 재정이 아니라 긴축 재정 기조로 편성되었다는 점을 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을 하시면서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피해 업종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함께 어려움을 나눠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공감하시죠, 총리님? 예. 저는 대통령께서는 국회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혜를 모아주면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총리님 여행업, 학원, 버스 회사, 호텔업 등 손실 보상 이 차원에서 사각지대의 노인 업종에 대해서 희망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희망을 만들어야 되죠? 지금 그 문제를 지금 정부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분들이 손실보상법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지만 사실상 그분들이 제일 어둠의 긴 터널에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도와주는 방법을 좀 찾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많은 국민들이 대정동 관련 보도에 눈과 귀가 쏠려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도 수사 중입니다. 억소리 나게 큰 돈을 최종적으로 챙긴 사람들이 누구인지 밝혀주고 있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사실을 규명하고 민형사 책임을 묻는 과정으로 충분할까요? 저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신도시 조성 재개발 사업 추진의 기준을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 어떻게 보면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나간 잘못은 반드시 가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앞으로 이런 비리와 의혹이 발생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반드시 이번 기회에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발 이후 환수제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되고 동시에 총리님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리실 주관으로 최근 10년간 진행됐던 신도시 조성, 택지 개발, 재개발 사업의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분석해서 개발 사업의 큰 틀에
기준과 원칙을 총리실 중심으로 한번 제대로 좀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질을 예, 어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나름대로 입장을 정리를 해서 국토부가 1차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아까 택지 개발 초과 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 예. 그래 저희들도 모두가 좀 더 적극적인 재정 정책으로 국가의 어려움도 극복하고 또 민생의 버팀목이 되고 그리고 어려운 분들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21년도 예비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희망합니다. 함께 희망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원님 저 답변 좀 드릴 시간을 좀 주십시오. 네. 예, 제가 30초만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까 내년도 예산이 긴축 예산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뭐 서로 의견은 틀릴 수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긴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경상 성장률과 지출 증가율, 수입 증가율과 지출 증가율, 그리고 IMF가 말하는 FI 지수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축도에 의하면 내년도는 명백히 저희는 확장 예산입니다. 근데 의원님께서 지금 긴축이라고 이렇게 단정하셔서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만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예, 제가 한번 의원님 큰 틀에서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는 적극 재정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 저한테 그 답변을 의원실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런 마음을 갖고 적극 재정 정책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그 속에서 국민들과 대한민국의 삶과 또 희망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